이상민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재정 전문가한테는 큰 이벤트가 있었죠. 야,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 국민한테 큰 이벤트인데 그럼요. 우리가 잘 못 당연하죠. 느껴요. 예, 이거 예. 오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 예산 정부안이 발표가 된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또 제가 딱 눈여겨본 거는 긴축을 했다. 예, 그리고 건전 재정을 달성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큰 이벤트가 뭐냐면은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 국민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정부에 따르면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첫 번째, 굉장히 지출 구조 조정을 잘했다, 긴축 재정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래서 건전 재정을 달성했다라고 두 가지 측면에서 홍보를 했는데요. 저는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긴축 재정을 했다라는 말은 맞고요. 네. 건전 재정을 달성했다라는 말은 틀리는데요. 네네. 근데 이 정부는 사실 내년도 예산안 발표할 때도 뭐 우리 지출 구조 조정 잘했다 그러고 네. 올해 예산안 발표할 때도 작년 예산안 발표할 때도 지출 구조 조정 잘했다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작년이나 올해는 정부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년도는 정말 지출 구조 조정을 많이 한 건 맞습니다. 지출을 줄였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구조 조정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지출 구조 조정이 뭔지 정확하게 그 정의를 내리진 않아요. 그래서 지출을 줄였다라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모르죠. 근데 저만 모르면 괜찮은데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이 뭔지도 정의도 말하지 않고 그럼 어떤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했니? 리스트를 보여줄래? 라고 그래도 기자들에게도 그리고 국회에도 절대로 지출 구조 조정 리스트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놓고서 지출 구조 조정 했으니까 검증은 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작년 예산안 지출 구조 조정했다 믿지 않았고요. 올해 예산안 지출 구조 조정했다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작년 예산안 같은 경우는 사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 관련 지출이 줄어든 것이 그냥 작년 지출 구조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믿지 않았고, 올해도 지출 구조 조정했다라고 말해도 저는 믿지 않은 게, 실제로 내국세가 감소가 되면은 자동으로 지방 정부에 줘야 되는 교부세 교부금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부세 교부금 효과가 사실상 지출 구조 조정이고요. 이 말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내 허리띠를 졸라맨 게 아니라 남의 허리띠를 졸라맨 거예요. 지방 정부 허리띠를 졸라맨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올해도 정부가 지출 구조 조정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았는데, 드디어 내년은 정부가 지출 구조 조정했다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맨 거고요. 근데 허리띠를 졸라맸다라고 제가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한 3.2%예요. 근데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2.8%거든요. 올해는 작년보다 2.8% 증가했고 내년은 올해보다 3.2% 증가했는데 이게 뭐가 지출 구조 조정을 한 거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출 구조 조정한 거 맞고요. 왜냐면은 그 내년도는 이게 그 의무 지출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의무 지출이라는 것은 법적인 의무 지출이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도 국회에서 정한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 지출은 뭐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재량 지출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재량 지출 굉장히 어려운데 의무 지출은 하여간에 어찌 됐건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어차피 그럼요. 나가야 되는 돈 그런 누가 거고, 재량 지출은 맞습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지출인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 재량 지출만 보면은 내년도 지출 증가율이 0.8%밖에 안 돼요.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해서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래서 지출 구조 조정했다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아니 뭐 일단 그런데 그 지출을 덜했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 모르겠어요.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정부가 더 많이 써야 되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목요일날 국정 브리핑 하면서 우리 정부 건전 재정 달성했다. 맞습니다. 이전 정부에 비해서 또 국가 채무도 굉장히 건강해졌고 그랬죠? 이런 얘기들을 막 쭉 하셨어요. 그러면 지출 구조정을 했으면 이제까지는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건전 재정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아니라고 또 아까 하셨잖아요. 예, 건전 재정 달성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출 구조 조정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출 구조 조정하고 재량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국가가 재정의 책임성을 악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쓸 때 돈을 안 썼다는 얘기고, 근데 장점도 있죠. 장점 뭐냐면은 이 지출 구조 조정했다면은 건전 재정을 이룩하기 쉬워졌다라는 것이 장점인데, 아,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쉬워졌다. 예, 쉬워졌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재정은 건전해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재정이 건전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관리재정 수지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77조 원의 적자가 내년에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재정이라도 건전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재정의 건전성은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77조 원 적자라는 게 내년 예산. 예, 지금 내년도. 이번 예산 안이 그렇다는 예, 거죠. 그래서 내년도 이 정부 목표치가 마이너스 77조 원이니까 77조 원 적자. 예, 재정 적자. 예. 엄청 큰 액수네. 올해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큰 액수인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2조 원 적자예요. 마이너스 92조 원 적자니까 뭐 내년도는 올해보다 적자 폭이 줄어든 거는 맞지만, 그런데 뭐 올해 92조 원 적자도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적자 규모인 거고, 내년도 77조 원 적자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큰 적자 규모인데, 이게 뭐 77조 원이면 어느 정도 큰 금액인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체 이 부가가치세가 한 대강 그 정도 돼요. 그거보다 77조 원보다 조금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짜장면을 한 그릇 사 먹어도 거기에 대해서 10% 가까이 내는 그 부가가치세를 다 합친 금액만큼 내년도 관리재정 수지 적자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적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은 그게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부가가치세는 또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우리나라 GDP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런 식으로 많이 비교하지 않나요? 예, 보통 그렇죠. GDP가 우리가 한 2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2천조 원 정도 되니까 이 GDP의 그 10%면 200조 원이고 1%면은 20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GDP의 1%만 하더라도 20조 원 적자인데, 그런데 이 관리재정 수지 개념으로 77조 원 적자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적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긴축 재정을 하고 지출 구조 조정을 했는데 왜 건전해지지도 못했냐라는 그러니까요. 질문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은 답은 명확합니다. 세수입이 감소가 돼서 그래요. 우리 22년도 국세 수입이 396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국세 수입이 그 예상액이 한 38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전보다 오히려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왜 줄죠? 경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잖아요, 계속. 경제가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런데 세수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 성장률에 비례하거든요. 근데 경상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경제 성장률에다가 물가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물가 빼고 그냥 그렇죠. 어떤 실질 기준으로 예, 맞습니다. 올해 100원, 내년 100원 똑같은 걸로 예. 치고 성장하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경제 성장률은 뭐 요즘에 그렇게 좋지 않지만 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물가가 많이 오르면 세수도 같이 오르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쉽게 생각해서 짜장면 짜장면 가격이 5,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되면은 부가가치세도 5,000원, 500원에서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세수도 2배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물가가 2배 오르면. 아니 요즘에 이렇게 세수가 안 좋은 이유가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서 세수가 별로 안 좋지 않을까라는 것은 완전히 착각인 거고요. 그러네요. 우리는 경제 성장률은 별로 안 좋지만 물가 상승률을 포함한 경상 성장률은 꽤 괜찮아요. 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괜찮다라는 말을 쓰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아무튼 경상 성장률은 꽤 괜찮고,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 경상 성장률이 5.5% 예측합니다. 굉장히 높고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한 4% 내외의 경상 성장률은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은 22년도보다 세수입이 내년도 세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3년 전보다 꾸준히 경상 성장률은 올해만 하더라도 5.5%씩 늘어나고 있어요. 경상 성장률이 늘어나면 세수입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상 성장률은 계속 증가했는데 세수입은 3년 전보다도 오히려 감소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일반 경제학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고요.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감세입니다. 감세 말고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세 아닌 경우를 지금 막 생각해 보고 있는데, 감세 아닌 경우가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세는 되게 잘 걷는데, 예, 소득세는 굉장히 세수가 잘 좋아졌어요. 걷는데 뭐 다른 어떤
소비세, 부가가치세는 뭐 잘 안 거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돈은 버는 건 많이 버는데 쓰질 않으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물가가 오르고 뭔가 이 돈이 많이 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세원이 너무 많았으면은 이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뭐 게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라는 게 내수랑 그리고 순수출이잖아요. 근데 그 내수도 계속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아, 내수도 플러스 계속 했군요. 플러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했고 경상성장률은 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경상성장률이 뭐 4% 내외 되는데 국세가 줄어드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요. 이거는 감세 말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제 법인세 비중이 뭐 예를 들면 꽤 높았는데 수출이 갑자기 잘 안 돼가지고 법인세 많이 내던 뭐 수출 기업들이 법인세를 덜 낸다거나 이런 요인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또 계산을 해봤죠. 그래서 요 20년도에 우리나라 이 재벌 기업 한 10대 재벌 기업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규모랑 그리고 이 작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규모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뭐 당연히 늘어났는데 기업 실적은 좋다. 기업 실적은 뭐 좋지는 않지만 최소한 20년도보다는 늘어는 났는데 그 대신 무엇이 더 늘어났냐면은 세액 감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반도체 등 R&D에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제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법인세수 감소는 이게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이게 세액 공제가 굉장히 큰 규모로 늘어난 것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부가 발표한 이런 감세 효과를 제가 25년도에 미치는 효과를 한번 다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정부가 말했던 감세 효과를 다 분리하고 그것을 25년도로 다시 합계한 거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정부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 말에 따라서라도 25년도에 정부의 감세 효과가 17조 원이거든요. 17조 원이요. 그런데 정부의 감세 효과는 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계산한 감세 효과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그냥 정부의 주장에 따라서라도 내년도에 감세 효과가 17조 원이니까 실제 뭐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장에 따른 내년도 감세 효과는 20조 원이 훨씬 넘는 거고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3년 전보다 내년도 국세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이거는 이 정부의 감세 조치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그거 하나씩 분해해서 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논란이 됐던 것들 있잖아요. 뭐 법인세 깎아줬다, 종부세 깎아줬다, 뭐 이런 것들인데 분해되나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22년도에 낸 세법 개정안, 23년도에 낸 세법 개정안, 24년도에 낸 세법 개정안을 각각의 연도별 효과를 분해하고 특정 연도에다가 합계를 하면은 뭐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 작업인 거고요. 그 작업 결과가 25년도에 정부 주장에 따라서라도 17조 원의 세수가 감소가 됐다라는 거고 뭐 실제로는 17조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정부의 감세 효과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감세가 가장 이 효과가 컸나요? 가장 큰 거는 법인세 감세입니다. 법인세 감세가 세수 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크고요. 근데 저는 법인세를 감세를 한다 했을 때 그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자주 말을 했어요. 맞아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논리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내리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기업의 투자가 늘면 내수가 좋아지고 내수가 좋아지면 세수가 그대로 거친다라고 했는데 추경호 기재부 장관 말을 가장 맨 앞에서 반박한 집단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기재부입니다. 아니, 그 기재부 장관은 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기재부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내리면 5년간 30조 원의 법인세수가 감소된다라고 기재부 공식 문서는 기재부 장관 말을 반박을 했죠. 5년 합계. 5년간 합계가 30조 원이 줄고 법인세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감소 효과를 다 계산하면은 5년간 62조 원이 감소가 된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은 무슨 5년간 62조 원이냐. 내가 계산해 보니까 5년간 74조 원이 감소가 된다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말을 하는데요. 근데 보면은 항상 정부 말보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말이 맞아요. 왜냐면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뭐 더 유능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자료를 다 보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바뀐 경제 상황을 다
그 고려해서 이 정부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거든요. 이거 뭐 무지하게 유리한 게임이에요. 정부 자료 다 봤지. 그리고 2달 동안에 바뀐 경제 상황을 다 보고 나서 정부를 비판하는 유리한 입장이 국회 예산정책처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 말이 정부 말보다 훨씬 신뢰로운 거고요. 그래서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수가 하나도 줄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기재부에 따라서도 이 법인세 마이너스 30조 원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훨씬 더 많은 세수를 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학자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in the long run. 그런데 이게 뭐 20년이 걸릴지 학자라면은요 실증 연구에 기반이 되는 것이 학자적 입장인데 실증 연구로 보더라도 뭐 법인세율을 내렸을 때 기업의 투자가 는다라는 실증 연구도 있고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실증 연구도 있지만 법인세율을 내렸을 때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는 실증 연구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학자라면은 실증 연구 없이 뇌피셜로 말하면은 이건 학자적 양심이 아니라 저는 정치인의 어떤 감각으로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법인세를 그렇게 크게 감세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이렇게 뭐 90조 원, 70조 원 이렇게 나는 거는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잖아요.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요. 뭔가 기재부는 뭐 이렇게 감세를 하는 것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기재부는 감세를 좋아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기재부는 국간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를 지키려고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은 원래 좋아하는 집단이 아닌데 그런데 뭐 기재부가 예를 들어서 상속세 이번에 내년도 세법 개정하는 상속세를 큰 폭으로 내리는 그런 정부안이 있거든요. 기재부는 이거를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인세 수 내리는 것도 반대하고 상속세 수 줄이는 것도 반대를 하지만 기재부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기재부를 감세해라라고 명령하지 않으면은 기재부로서는 절대 하기 어려운 정책이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감세는 됐으니까 이제 적자는 난다고 치고요. 그렇죠. 적자 나는 상태에서 근데 또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는 부분, 지출을 줄이는 것은 되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적자는 적자대로 나고 재정은 건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데 또 지출을 해서 내수 경기도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뭔가 지출해서 자영업자들이 뭔가 살아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또 어려운 분들 돕는다든지 이런 역할은 또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재정을 오해의 가장 큰 오해가 있는데요. 가정살림과 국가재정을 혼동을 하는 거예요. 가정살림이라면은 수입이 늘면은 뭐 좀 지출을 확대할 수가 있죠. 좀 사치 좀 해도 되죠. 수입이 줄면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이 가정살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의 원칙은 정반대예요. 내수가 안 좋아서 세수입이 줄면은 오히려 국가는 지출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수가 조금 과열이어서 세수입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이 국가재정의 역할인 거고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항상 그래 왔어요. 우리가 내수가 민간 소비가 안 좋을 때마다 정부의 지출을 확대를 항상 해왔는데 거의 유일하게 예외가 있다면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에는 내수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출을 더 줄였잖아요. 그것이 바로 작년에 1.4%밖에 안 되는 경제 위기의 근원은 바로 정부의 재정 운영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는 이 감세, 뭐 세금 안 내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건전재정, 뭐 국가재정 건전하면 좋죠. 그런데 두 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내리고 건전재정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없다.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부는 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감세도 하고 건전재정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이건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은 나는 감세를 하지만 건전재정 실패할 거야 라고 선택하던가 아니면은 건전재정을 위해서 감세는 반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국민의 자세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혹시 선의로 해석하면은 이런 건 아닐까요? 적자가 나면은 적자가 70조 원, 90조 원 이렇게 나면은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메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파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국채 발행해서 쓰면
되지 뭐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예. 어려운데 뭐 세금 그런데 더 거두면 기업도 어렵고 뭐 이게 공부도 굉장히 어렵고. 재밌는 거는 이 적자 규모는 굉장히 커요. 네. 이 지난 정부보다도 적자 규모는 훨씬 더 큰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채 발행 규모는 이 조금 더 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뭔 소리냐면은 원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적자가 심하면 국채를 떼올 수밖에 없다인 건데 국채로 표시되지 않는 다른 건전하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그냥 내가 빚을 은행에다 대출을 정확하게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기록하지 않고 그냥 다른 데 있는 돈을 땡겨오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말이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요. 건전재정 뭐 좋은 거죠. 그런데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재정 지표만 관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재정 수지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은 당연히 건전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재정 수지 적자에 비해서 국채는 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외평기금의 돈을 활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지방 정부에 줘야 될 교부세를 안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사실상 불건전한 것을 불건전한 상황에서 우리가 국채 발행을 덜 하면서 오히려 더 비싼 이자를 쓰고 있어요. 국채 발행을 했을 때 우리가 이자를 줘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적자를 메우려면 더 비싼 이자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차라리 건전재정에 힘쓰면 좋겠다. 그런데 건전재정에 힘쓴다기보다는 건전재정 지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전재정을 위해서라도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대통령 브리핑 때 제가 들었거든요. 예. 들으면서 나도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계속 의문이 드는데 예. 건전재정 하기로 했고 달성을 거의 했다고 상당히 건전화 됐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근데 이제 전 정부에서 빚 많이 물려받았는데 또 국가 예. 부채도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다고 예.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숫자는 감세를 또 많이 했고 감세도 예.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도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감세를 많이 했고 적자는 많이 났는데 예. 돈이 어디서 온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채가 아닌 다른 데서 돈을 조달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근데 방법이 그건 있는데. 뭐예요? 빚인가요? 그럼 성격이 세금이 성격은 빚이죠. 그러니까 빚인가요? 국채로 표현되지 않는 경제적 실질은 어. 빚인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외평기금에 있는 돈을 빌려오던가 아니면 우체국 예금에 있는 돈을 빌려오던가 하는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국채 발행 금리보다 더 비싸요. 괜히 국채를 발행하면 더 싼 이자로 돈을 조달할 수가 있는데 더 비싼 이자로 돈을 조달하면서 우리는 국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았다라고 홍보를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요. 이게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분명히 감세와 건전재정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적자 규모는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렇다면은 누구에겐가 핑계는 돼야 되죠. 나는 감세도 했고 그리고 뭐 이 긴축 재정도 했는데 이렇게 적자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면은 누구 탓은 해야 되는데 그 탓을 한 게 전 정부 책임이 아닐까. 내년도 예산안이 벌써 현 정부가 그 예산안을 편성한 네 번째 예산안이거든요. 22년도 그리고 23년도, 24년도, 25년도 네 번째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2년도 2차 추경부터 편성했으니까요. 네 번째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아직까지도 전 정부 탓이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뭐 민망하지만 근데 저는 전 정부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재정 건전성은 아직 좋아지지 않았다. 뭐 마이너스 77조 원의 이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 그랬을 때 핑계를 댈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조금 더 파보겠습니다. 한 10분만 더 하시죠. 한 예. 40분까지.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완전히 거짓말을 한 셈인데 대통령이 브리핑하면서 예. 자 우리 집안이 지금 뭐 어렵습니다.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출을 줄였습니다. 얘기를 한 다음에 맞습니다. 그리고 빚도 줄였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성립을 하려면 그렇죠.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줄여서 예. 수입 감소분하고 그다음에 빚 감소분 두 가지를 다 커버할 정도로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예, 예. 그 정도 지출 구조 조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그
법적 의무 지출은 이거는 대통령이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은 국회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 의무 지출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재량 지출인데 재량 지출만 보면 내년도 총 지출 증가율이 0.8%예요. 뭐 재량 지출은 정말 허리띠를 강하게 졸라맨 것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총 지출은 증가한 거고요. 그런데 국세 수입은 감소하는 거예요. 총 지출은 증가했고 국세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재정은 건전해질 수가 없는 거고요. 국세 수입이 감소가 된 것은 계속 반복합니다만 감세 영향을 이거 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쨌거나 지출은 조금 줄이고는 있지만 충분히 줄이지 않았고. 정확히 말하면은 지출 증가율을 줄이는 거지 지출 금액 자체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지출 증가율이 이 재량 지출이 0.8%니까 늘어난 거고요. 네. 지출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국세 수입은 3년 전 국세 수입을 아직까지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물가가 오르고 경상성장률이 올해 5.5%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수입이 3년 전 국세 수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세 수입이 3년 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은 늘고 그렇다면은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다시 아까 여쭤봤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감세 파트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뭐 모든 걸 다 선의로 해석을 한다면 정부를 재정을 줄이고 구조조정하라고 재정 건전을 하기로 했다면 감세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전체 퍼즐에서 저는 선의로 해석을 해요. 저는 성격상 모든 사람들의 말을 선회하는 성격이어서 그렇고 저는 당연히 윤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감세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윤 대통령의 생각은 감세를 하면은 뭔가 이 경기가 살아나고 내수가 회복이 되고 다시 세수입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경제 이론을 믿고 있는 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경제 이론이 실제 생활에서는 지금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는 거고요. 뭐 실증 연구에 따라서라도 세율을 내렸을 때 세수가 더 들어온다라는 실증 연구는 없고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트리클 다운 그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낙수 효과가 실제 생활에는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실증 연구 논문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통령께서 이게 좀 새로운 그런 경제 실증 자료를 업데이트를 못하고 어떤 특정 이념에 치우친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또 선의의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미국 대선을 보니까 어떤 민주당까지 뛰어들어서 감세를 하겠다는 얘기를 또 아니에요. 나오더라고요. 해리슨 후보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증세 공약을 내놓고 증세 있습니다. 공약인가? 아니 그 팁 받는 노동자들 그 팁 소득에 대한 그 팁 소득은 그런데요. 법인세율 상승은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한 이 법인세율 상승 공약을 내놔서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을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대신에 뭐 일부 팁 받는 노동자 소득세 수율을 조금 낮추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의 그 법인세 공약은 제가 보기에도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닐까라는 걱정까지 될 정도로 큰 폭의 상승.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증세를 그렇게 걱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 민주당의 해리슨 캠프의 이 법인세 증세 공약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글로벌 트렌드나 이런 건 아니군요. 전혀 그러니까 거기서 팁 받는 노동자들 감세 얘기했지만 그거는 저소득 노동자 감세인 거고 뭐 대기업이나 부자들한테는 증세를 엄청 하겠다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도 다른 감세를 하면서 이 관세는 어마어마한 증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오해를 하는 게 관세는 중국 사람들이 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트럼프가. 아니 근데 관세는 미국 시민들이 내는 거예요. 미국 시민들의 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도 관세를 증세한다고 그러고 해리슨도 법인세를 증세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증세가 전혀 없죠. 모든 걸 다 감세하는 것이 트럼프와도 다르고 해리슨과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해리스 둘 다 하고 다르네요. 미국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초월적인 사상. 맞습니다. 그게 밀턴 프리드만 생각인가요? 원래? 맞아요. 프리드만에 신봉한다고 또. 프리드만의 생각인 그게 신자유주의의 어떤 이론가인 거죠. 그렇죠. 프리드만의 세상이
어떻게 현실화되진 않았나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세계 경제학계 이 사상이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프리드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2008년 이후부터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제 정책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 국가의 역할이 강조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아직까지도 2008년 이전의 사상을 신봉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재임 기간에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그럼요. 예. 그것 때문에 뭐 나중에 너무 인플레이션 왔다 이런 얘기까지 예, 나올 맞습니다. 정도로 많이 굉장히 풀었죠. 화끈하게 돈 많이 썼죠. 트럼프는. 그러네요. 국가 역할을 아주 강조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와의 이게 인식은 80년대의 그 신자유주의 사상에 머물러 있다.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바뀐 세계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배고픈데 허리띠 졸라매면 더 큰 병이 온다. 예. 뭐 이건 맞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이게 재정에 대한 그냥 얘기를 교과서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따른 재정학 교과서에 따르면은 내수가 안 좋을 때 정부는 지출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내수가 좋을 때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교과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예. 민주당이 지금 근데 국회에서 예산을 뭐 지출을 증액하거나 이러는 데는 굉장히 제한이 있죠. 원래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요. 국회 예산 심의권이라는 게 정부안을 국회가 증액하거나 감액을 하는 것이 국회 예산 심의라고 오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정부안을 깎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왜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을까요? 법이 그래요. 무슨 법이 그럴까요? 무슨 법이죠? 무려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이요? 예, 이건 개헌을 하지 않고선 바꿀 수 없는 건데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은 정부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정부란 것은 기재부겠죠.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국회는 절대로 정부안을 증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말하는 뭐 쪽지 예산을 가져갔네, 뭐 그런 얘기들은 다 기재부가 동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국회는 이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이 정부 예산을 증액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기재부는 어떤 것은 동의하고 어떤 것은 동의하지 않냐. 총액을 늘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기재부가 동의를 합니다. 그 정부의 예산 총액을 일부는 깎고 일부는 증액하는 거는 기재부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깎지도 않고 총액을 늘린다. 이거는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거든요.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절대로 동의를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정부가 집권을 하면 대통령이 공약도 많이 했고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까 막 그렇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싶다고 국회로 가져가면 국회에서 맞아요. 막 깎아라 그러는 게 보통 우리가 아는 거. 야당이 막 소리 지르고 그렇죠. 뭐 왜 안 깎아 그러고. 원래 정부는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해요.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하는데 기재부가 1차적으로 이렇게 돈 쓰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야당도 이렇게 돈 쓰면 안 된다. 라고 깎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정부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현재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감세도 많이 하는 어떤 좀 기재부 말을 잘 안 듣는, 기재부는 이 감세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뒤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죠. 대통령이 이 일 저 일 막 벌려가지고 무슨 4대강 뭐 사업도 하겠다고 맞습니다. 그러고 뭐도 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예산을 막 쓰겠다고 하면 처음에 기재부가 말렸다가 그렇죠. 야당이 막 발목을 잡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정부가 다 감세하고 그럼요. 지출 줄이겠다 그러니까 야당이 늘려야 되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재량 지출이 내년도 0.8%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량 지출이 0.8% 증가한다는 얘기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한 2.6% 정도 예측되고 있거든요. 물가는 2.6% 예측하는데 재량 지출이 0.8%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냥 국가의 정책을 그냥 스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정치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다라는 멋진 말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정치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 재량 지출을 0.8%만 증액했다는 얘기는 사실 아무것도 증액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내년도 정부 정책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정부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근데 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얘기를 하면은 증액을 하자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예. 결국 야당이 증액하는데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총지출을 전체 총량을 증액할 수는 없고요. 일부를 깎고 일부를 증액을 하는 것이 야당, 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야당의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한덕수 총리는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건전재정 기조 유지하면서도 불급한 데 쓰면은 예. 불필요한 데 안 쓰고 예. 필요한 데 쓰면은 예. 뭔가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경제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했어요. 오해가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 불필요한 데 쓰는 돈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들을 줄이면은 뭐 건전재정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내년도 올해 예산이 657조 원이에요. 절반 정도는 재량 지출이고 절반 정도는 이게 법적 의무 지출이에요. 법적 의무 지출은 뭐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재량 지출만 보고 거기서 인건비 빼고 국방비 빼면 한 300조 원이에요. 300조 원 중에서 우리가 10%를 줄인다. 사실 이 전체 예산 재량 지출의 10% 줄인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300조에서 10% 줄여봤자 30조입니다. 저는 최대 이 허투루 쓰는 돈 줄이는 것이 한 5%라고 보고요. 그러면 15조 원 정도인데요. 우리 요즘에 혹시 무인 점포점, 뭐 아이스크림 가게 있잖아요. 이런 데를 보면은 이게 돈 안 되는 걸 그냥 상수로 본대요. 근데 돈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인건비 지출보다 돈 안 되는 비용이 훨씬 더 싸다. 괜히 돈 안 되는 것을 막고자 뭐 한 200만 원 인건비 드는 것보다 100만 원 돈 안 되는 게 훨씬 더 싸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허투루 쓰이는 돈 한 15조 원 정도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15조 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20조 원 이상의 행정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줄이기 때문에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점이 그냥 일정 부분의 돈안은 그냥 상수로 두는 것처럼 일정 부분의 어떤 비효율적 정부 지출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어쩔 수 없는 거를 더 줄이려고 노력하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도 비용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연말에 보도블록만 안 깔면은 우리는 충분히 감세하고도 이 적극 재정할 수 있어. 그것은 오해고요. 연말에 보도블록은 없어진 지 벌써 30년이 됐어요. 아,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 예산 항목은 다 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항이 있고 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쓸 돈이 남은 걸 가지고 보도블록으로 이용하거나 전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다른 데 쓸 돈을 보도블록으로 이용을 할 거면은 국회에 심의가 그 동의가 필요해요.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보도블록을 바꾸기 위해서 이 의회와 국회가 동의를 해준다. 이런 일은 30년 전에 없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뭔가 불효불급한데 쓰겠다, 효율화해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말은 거짓의 팩트가 아닌 것에 가깝다. 굉장히 필요하지만 제한적이다. 그걸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거는 최대 15조 원이다. 그리고 15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0조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적자 뭐 90조 원, 70조 원 났다는 얘기 듣고 나니까 뭐 15조 원도 작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15조 원 작은 돈은 아닌데. 예. 올해 재정수지 목표치가 마이너스 92조 원이고요. 네. 내년도 재정수지 목표치가 마이너스 77.7조 원이니까요. 네. 뭐 굉장히 큰 규모의 재정수지가 난다. 그래서 감세와 재정 건전성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 네.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싶습니다. 요건 제가 숫자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감세 규모가 내년에 78조 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건 또 숫자가 훨씬 작은 것 같고 이것보다는. 내년도 한 해 동안에 벌어지는 것이 한 17조 원인 거고요.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 향후 5년 동안 한 18조 원인 거고. 네네네. 그런데 이게 그 22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 향후 5년 동안 벌어지는 그 감세 효과가 64조 원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5년간 합계냐 아니면 내년도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달라지는 거고요. 진성준 의원은 아마 5년간 합계를 말한 것 같습니다. 5년간 내년도 감세 규모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내년 이후 내년 이후 5년 내년 이후 5년간 효과가 벌어질 감세 효과가 맞습니다. 78조 원이다. 예.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감세 효과 아니고도 지금 그거 빼고도 한 60조 원 정도는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현재 정부 재정.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게.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려울 때 또 적자를 내고 그런 예.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저축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축. 지금 현재 국민연금기금에다가 현재는 저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네, 현재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채가 1,000조 원이고요. 국민연금기금에 있는 적립금도 딱 1,000조 원이에요. 이 두 개가 같거든요. 이게 우연은 아니에요. 우연은 아니고 사실상 이 저축을 하면서 국민연금기금 같은 데다가 저축을 하면서 그리고 국가 부채를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축된 양과 그래요? 그리고 국가 부채 양은 사실상 지금 같습니다. 뭐 국민연금기금에 더 어차피 소진이 될 거니까 지금 많이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국민연금 기금에 저축해 놓은 건 국민들이고 국채 발행한 건 정부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총수입 총지출이기 때문에요. 이 국민연금 기금의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도 이 총수입 총지출에 다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허무해지는데요. 우리 국민연금 기금이 뭐 늘어나서 문제네, 고갈돼서 문제네 이런 얘기 많이 이게 하는데. 사실 이게 그 경제적 실질은 동의를 해요. 내가 세금으로 돈을 내냐, 내가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돈을 내냐,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금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국민연금 기여금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이건 이름만 다른 거지 경제적 실질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것은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국가는 세금이라는 이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지출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이 총수입 총지출 규모에 다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이 수입금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예. 아까 이 예산안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어느 정도 한 건 맞는데 굉장히 뭐 많이 지방에다 한 거죠. 떠넘겼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건 내년도 무슨 아니라 올해입니다. 올해요? 올해는 내 허리띠를 졸라맨 게 아니라 이 지방 허리띠를 졸라맨 거고요. 내년도는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예. 올해는 지방 예. 재정 교부금이죠. 그렇죠. 지방재정 교부금 규모를 한 15조 원 정도 줄였어요. 그래서 올해 지출구조조정 했다라고 홍보했지만 이거는 저는 믿지 않고 올해는 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지방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래서 지출구조조정은 내년도는 했지만 올해는 안 했다. 지자체 허리띠를 졸라 매줬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 또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 그리고 이 재정에 대한 이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